여러분, 오늘 점심으로 혹시 그 육즙 가득한 햄버거 드셨나요? 아, 햄버거 너무 좋죠. 네, 진짜 최고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햄버거 패티를 딱 씹어 삼키고 입을 닫고 있는데 갑자기 막 관원들이 문을 부수고 들이닥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갑자기요? 생각만 해도 체할 것 같은데요? 그니까요. 근데 더 끔찍한 건 당신을 막 끌고 가서 얼굴에 지워지지도 않는 문신으로 죄수 이렇게 글자를 깊게 새겨버리는 거예요. 와, 얼굴에 문신을요? 완전 사회적 매장이네요, 그거. 맞아요. 그러고는 가족이랑 영원히 이별한 채로 아무도 없는 외딴 섬으로 평생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황당하시겠지만 이게 불과 몇백 년 전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고기를 먹는다는 게 진짜 생사를 오가는 엄청난 금기였거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칠 자료들이 바로 이 고려 전기 한반도의 육식 문화에 대한 역사적 문화적 분석 기록들이죠. 네네. 인간의 가장 강력한 본능 중 하나가 식욕이잖아요. 이 식욕을 국가랑 종교가 대체 어떻게 억눌렀는지, 그리고 그 통제가 막 얼마나 기상천외한 부작용과 모순들을 낳았는지, 자, 이걸 한번 파헤쳐 보죠. 좋습니다. 현대인인 여러분한테 고기 없는 식탁은 사실 상상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전 절대 못 살아요, 고기 없이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 기록들을 교차 검증해 보면 그 고려 전기 수백 년 동안 한반도에서는 고기를 먹는 행위 자체가 완전 불온하고 위험한 범죄였습니다. 이게 단순히 뭐 개인의 입맛이나 채식주의 같은 취향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국가의 거대한 시스템, 그러니까 법하고 종교적 신념이 완전 완벽하게 결합된 엄청 촘촘한 통제망이었어요. 종교적 신념하면 역시 뭐 불교를 말하는 거겠죠. 고려를 세운 태조 왕건이 남긴 훈요 10조. 그 훈요 10조를 보면 우리나라 대업은 반드시 부처의 호위에 의지한 거다. 이렇게 못을 딱 박아뒀잖아요. 네, 정확한 지적입니다. 당시 고려 불교는 단순한 개인 수양 종교가 아니라 호국 불교였어요. 호국 불교요. 그러니까 안보랑 관련이 있다는 건가요? 네, 지금으로 치면 최첨단 국방 요격 시스템, 뭐 그런 거나 마찬가지였죠. 살생을 금지하는 부처의 가르침을 철저하게 따라야만 국가가 외적으로부터 보호받고 번영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동물을 죽이는 행위가 단순한 도덕적 일탈이 아니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약간 반역에 가까운 행위로 여겨졌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숙종이나 원종 같은 왕들의 기록을 보면요. 동물이 새끼치는 봄철에는 사냥을 아예 전면 금지했고요. 왕의 수라상이나 외국 사신 대접하는 자리에도 고기를 절대 못 올리게 했습니다. 아, 심지어 가뭄 같은 재난이 닥치면 왕이 스스로 고기를 딱 끊으면서 막 하늘의 용서를 구했다는 기록도 있더라고요. 네, 나라 안보가 걸려 있으니까 왕부터 그렇게 솔선수범을 한 거죠. 근데 저는 이 자료 보면서 약간 다른 생각도 들었거든요. 아무리 호국불교가 중요해도 아니 고기를 아예 못 먹게 하는 건 좀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아, 그렇죠. 너무 가혹하죠. 혹시 그 종교적인 명분 뒤에 숨겨진 뭐랄까 국가 경제를 위한 되게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던 거 아닐까요? 와, 아주 날카로우신데요. 이걸 더 큰 그림이랑 연결해 보면요. 그게 바로 두 번째 기둥인 권농정책, 즉 농업장려 정책입니다. 아, 농업이랑 살생금지가 딱 맞아 떨어졌다? 네, 종교적 살생금지랑 경제적 필요성이 완벽하게 만난 거죠. 고려가 산지도 많고 땅이 척박하잖아요. 그래서 국가재정 채우고 백성들 먹여 살리려면 쌀 생산량을 무조건 늘려야 했는데 여기서 절대적인 역할을 한 노동력이 바로 소였습니다. 아, 소. 당시 농업 환경에서 소 한 마리가 장정 한 5명 노동력을 거뜬히 뛰어넘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소는 단순한 가축이 아니라 필수 농기구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소를 약간 요즘으로 치면 거의 최고급 트랙터나 갑오 1호처럼 여겼던 것 같네요. 이교보의 시 중에 막태우행, 그러니까 소를 때리지 말라는 시가 있잖아요. 아, 네. 그 시 참 유명하죠. 네, 거기 보면 막 무거운 짐 싣고 만리를 다니며 네 피로를 덜어주고 넓은 밭을 갈아 널 먹여 살렸는데 왜 때리냐 이러면서 인간을 막 꾸짖거든요. 소를 진짜 은인이나 가족처럼 대한 건데 대한 건데 배가 고파진 거죠. 그쵸. 아무리 트랙터라도 배고프면 막 몰래 잡아먹으려는 사람들이 분명 있었을 텐데 통제를 어기면 어떻게 됐죠? 그래서 국가가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공포 정치를 펼칩니다. 광종이나 문종시대 사료를 보면 도살금지령이 엄청 집요하게 내려져요. 소 잡다 걸리면 어떻게 되는데요? 양민, 천민 가릴 것 없이 무조건 살인죄에 준해서 처벌을 내렸습니다.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하신 자자형이 바로 이겁니다. 헉, 얼굴에 죄명 새기는 그 문신형이요? 네,
범죄자라는 사실을 평생 숨길 수 없게 얼굴 피부에 먹물로 새겨버리는 형벌이죠. 유교랑 불교가 지배하던 사회에서 이건 완전 물리적 처벌을 넘어서는 완벽한 사회적 매장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섬으로 유배를 보내버렸죠. 와, 트랙터 부품 하나 빼먹었다고 얼굴에 낙인 찍고 유배라니 진짜 법 집행이 무자비하네요. 근데 후기로 가면 공민왕 때는 금살도감이라는 전담기관까지 세웠다면서요? 네, 소고기 몰래 먹은 사람 잡으려고 수사지관을 만든 겁니다. 심지어 고발자한테는 그 범죄자의 전 재산을 포상으로 줘버렸어요. 재산을 통째로요? 소름 돋네요.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생깁니다. 처벌이 이렇게 무시무시하고 살생을 막 극도로 꺼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생겨난 부작용이 있잖아요. 아, 그 고기를 다루는 도축 기술이 완전히 쇠퇴해버린 거 말씀하시는군요. 네, 맞아요. 합법적인 도축업자가 아예 성립할 수 없으니까 어쩌다 합법적으로 다른 고기가 생겨도 이걸 제대로 해체할 비술자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통제가 낳은 가장 기괴한 나비 효과입니다. 도축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동물을 죽이는 게 아니거든요. 가죽 벗기고 피 빼고 하는 고도의 기술이잖아요. 그렇죠. 내장 분리하고 피 빼내는 경업이 축적되어야 하는데 수백 년간 도살이 죄악시대니까 그 기술이 완전히 단절되어 버린 겁니다. 송사나 고려도경 기록을 보면 진짜 충격적이죠. 저도 그 기록 보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잔칫날 양이나 돼지를 잡을 일이 생기면 살아있는 동물을 볏짚으로 칭칭 감아서 산채로 활활 타는 불길에 던져버렸다고 하죠. 네, 정말 끔찍한 방법이죠. 아니 소도 마찬가지로 네 발 묶어서 불 속에 던졌다가 안 죽고 막 발버둥 치면 몽둥이로 때려 죽였다는데 이게 엽기적인 수준이잖아요. 최고급 한우를 숯불에 굽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타오르는 장작더미에 통째로 던져버린 셈이네요. 네, 도축의 가장 기본은 동물 스트레스 최소화하고 체내 피를 완벽하게 빼내는 방열 작업입니다. 피를 안 빼면 고기가 엄청 빨리 썩고 대단한 누린내가 나거든요. 근데 몽둥이로 패서 죽였으니 피가 근육 속에 다 응고되고 내장까지 터졌겠네요. 게다가 불에 그을려 죽인 다음에 배 갈라서 대충 물로 씻어냈다고 하니까 아마 위생적으로도 최악이었을 겁니다. 아무리 양념을 하고 국을 끓여도 역겨운 피비린내랑 노린내가 진동을 했겠죠. 중국 사신들도 깜짝 놀랐다면서요? 네, 고려도경에서도 그 졸렬함이 이와 같다고 혀를 내두르는 대목이 나옵니다. 와,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여러분도 아마 저랑 똑같은 생각이실 거예요. 아니, 냄새가 그렇게 역겨운데 왜 굳이 먹어? 이런 생각이요. 처벌은 살인죄 수준으로 무섭지. 막상 고기를 구해도 냄새가 끔찍해서 토가 나올 지경이라면 저 같으면 그냥 깔끔하게 나물 반찬 먹고 살았을 것 같거든요.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럼 대체 고려 사람들은 왜 이 지독한 냄새를 참아가며 고기에 집착했을까요? 법으로 식욕을 통제한다는 게 의미가 있었나요?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냄새가 아무리 역겨워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미각적 쾌락, 바로 감칠맛 때문이죠. 우마미라고 하는 거예요. 아, 우마미, 그 강력한 맛이요? 네, 동물 근육세포에는 에너지 저장하는 ATP라는 물질이 다량 들어있는데 동물이 죽고 숙성되면서 이게 이노신산으로 변해요. 그 이노신산이 우리 혀에 닿으면 뇌가 엄청난 쾌감을 느낀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건 채소나 곡물에서는 절대 채울 수 없는 단백질과 지방을 갈구하는 인류의 진화론적 본능이에요. 유사일에 육식을 해온 한민족한테 이 감칠맛을 억지로 참으라는 건 불가능에 가깝죠. 뇌과학적으로 이미 딱 세팅된 본능이었군요. 아무리 국가가 법으로 억누르고 부처님의 자비심을 강요해도 우리 몸속 세포들이 막 단백질 내놔라 하고 아우성을 쳤다는 거네요. 그렇죠. 끓는 압력솥 밸브를 용접해버린 거나 다름없어요. 결국 겉으로는 다들 불교 가르침 따르는 채식주의자인 척했지만 뒤에서는 엄청난 위선이랑 내적 갈등이 폭발했겠어요. 본능을 억압할수록 그 열망은 더 은밀하고 기형적인 형태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 기형적인 형태가 극명하게 드러난 일화가 하나 있죠. 위종 때 기록 보면 진짜 헛웃음이 나옵니다. 최고 권력자인 왕조차 그 밸브가 터져버린 거예요. 아, 이복기 사건 말씀하시는군요. 네, 어사대부 이복기라는 신하가 의종한테 몰래 술이랑 고기, 육포를 바친 사건이요. 육식 억제가 강력한 시기에 신하가 왕한테 미수품 건네듯 고기를 준 건데 의종 반응이 진짜 걸작이에요. 고기 받자마자 밤에 몰래 배를 띄우고 고기 파티를 열었죠? 맞아요. 그러고는 이복기한테 임금 사랑하는 충성심에 있어서 너만한 자가 없다 이러면서 최고의 극찬을 쏟아내잖아요.
겉으로는 도덕적 군주를 자처하면서 밤에는 밀수해온 육포를 씹으며 쾌감을 느끼는 그 고려 왕실의 모순을 정확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왕의 은밀한 식욕을 채워준 신하를 최고 충신이라 부르다니 갈증이 얼마나 컸는지 보여주는 거죠. 저는 이규보의 일화도 너무 인간적이라 기억에 남더라고요. 아까 소 때리지 말라고 절절한 시 썼던 그 당대 최고의 지식인 말이에요. 아, 단우육 선언이여 소고기 끊겠다는 시를 썼죠. 네, 소는 우리를 살려주는데 어찌 차마 그 고기로 배를 채우겠는가 하면서 명분은 아주 훌륭하게 세웠잖아요. 근데 자기 기록에 남긴 솔직한 심정 보면 완벽한 자기 객관화를 보여줍니다. 아주 씁쓸하게 고백을 하죠. 마음으로만 끊었을 뿐이다. 네, 고기를 눈으로 직접 보고서는 도저히 안 먹을 수가 없어서 차마 고기 끊었다는 말을 못 꺼냈다고 실토합니다. 심지어 자기가 금육 선언하기 전에 하급 관리들이 몰래 소 잡아서 고기잔치 베풀어 줬을 때 너무 행복하게 먹었다는 기록도 뻔뻔하게 남겨놨어요. 머리로는 유교의 도리랑 불교 자비를 외치지만 혀에 닿는 이노신사나트에서는 최고의 선비조차 무너져 버린 겁니다. 진짜 이과가 문과를 이긴 셈이네요. 이 지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법이랑 도덕이 생리적 욕구를 완전히 못 이긴다는 걸 깨닫게 되니까 고려 사회가 기막힌 돌파구를 만들어냅니다. 돌파고요? 고기를 몰래 먹을 방법이요? 합법적으로 먹기 위해서 고기에 특별한 지위를 부여한 거예요. 고기를 음식이 아니라 생명 살리는 보양식이자 약으로 둔갑시켰죠. 아, 명분을 기가 막히게 만들었군요. 고려 초기 명신 최응일화를 보면 그 논리가 진짜 교묘해요. 네, 최응이 큰 병에 걸렸을 때 태조 완건이 고기를 내려준 일화죠. 맞아요. 최응이 육식거리는 분위기 때문에 고기 안 먹고 버티니까 왕건이 태자를 보내서 막 기막힌 화법을 구사합니다. 네가 고기 안 먹고 못 망치면 어머니한테 불효고 나한테는 불충이다. 이러면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유교 최고 가치인 충과 효를 방패 삼아서 불교 살생 금지를 완전히 무력화시킨 겁니다. 소고기가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내는 영약으로 여겨졌다는 증거죠. 이거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요. 혹독하게 다이어트하는 사람한테 의사가 와서 당신 지금 당 떨어져 죽을 수 있으니 이 초콜릿 케이크를 약으로 드셔야 합니다. 하고 합법적 처방전 써준 거랑 똑같잖아요. 비유가 찰떡이네요. 그렇게 귀하고 강력한 대상이자 영양지위까지 얻었으니 결국 권력의 냄새가 안 날 수가 없었죠. 아, 권력의 냄새라면 뇌물인가요? 필연적인 수순입니다. 무신정권 시대로 넘어가면 고위층한테 바치는 최고 뇌물 리스트 최상단에 금, 은, 노비랑 나란히 고기가 당당하게 자리 잡게 됩니다. 법망피해서 질 좋은 고기 바치는 게 막대한 재력이랑 인맥을 증명하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였던 셈이죠. 근데 저는 자료 보면서 진짜 충격받은 장면이 하나 있었거든요. 고려도경에 나오는 건데 송나라 사신들이 한여름에 고려에 왔잖아요. 아, 그 썩은 고기 일화 말씀이군요. 네, 날씨가 더워서 사신들이 먹다 남긴 고기가 심하게 썩어 문드러지고 악취가 진동을 했는데 명색이 국가 고위 관료들인 고려 관원들이 그 썩은 고기를 막 아무렇지 않게 주워 먹고 심지어 싸서 집에 가져갔다는 거예요. 아무리 고기가 귀해도 체면이 있지 썩은 걸 먹나요? 식중독 걸리게요. 이 지점이 바로 단백질 결핍이 만들어낸 비극적인 뇌의 오작동입니다. 인간은 썩은 냄새 맡으면 병균 피하려고 혐오감 느끼게 설계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냄새만 맡아도 헛구역질이 나니까요. 근데 당시 고려 관원들은 평생 단백질 결핍 상태였어요. 뇌가 이성적인 혐오감을 마비시킬 정도로 감칠맛을 극도로 갈구했던 겁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부패한 악취보다 고기 자체가 주는 시각적, 미각적 열망이 훨씬 컸던 거죠. 위생관념조차 날려버릴 만큼 굶주림이 뼛속 깊이 박혀 있었던 겁니다. 와, 이성과 진화적 방어 기제마저 무너뜨린 결핍이라니. 진짜 소름 돋네요. 이런 갈망이 권력의 정점으로 향하면 이자겸 같은 괴물이 탄생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최고 권력자 이자겸의 집에는 전국에서 뇌물이 산더미처럼 쏟아졌는데 단연 최고 비중이 고기였어요. 얼마나 많이 갖다 바쳤는지 일가가 다 먹지도 못해서 창고에서 썩어나간 고기가 수만 근에 달했다고 합니다. 집 주변에는 항상 악취가 진동을 했죠. 백성들은 소 잡았다고 얼굴에 문신 새겨져서 섬으로 끌려가는데 권력자 창고에서는 최고급 뇌물고기가 수만 근씩 썩어서 버려지고 있었다. 와, 이보다 기형적이고 부패한 단면이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친 이 이야기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네, 진짜 극단적인 모순을 보여주는 역사죠.
고려는 농업이라는 경제적 뼈대랑 불교라는 이념을 겹겹이 두르고 사람 입맛 통제하려 했잖아요. 유배 보내고 산채로 불태워 죽이는 끔찍한 일들도 있었고요. 하지만 세포가 기억하는 강력한 감칠맛 유혹은 법으로 지울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억눌린 본능이 결국 썩은 내가 진동하는 뇌물이라는 일그러진 괴물을 낳고 말았네요. 오늘 기록들은 중요한 철학적 질문을 던집니다. 숭고한 통념이나 엄격한 제도가 인간의 원초적 본능을 과도하게 억누를 때 사회는 필연적으로 기용적인 문화를 잉태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식문화나 금기사항들 속에도 과연 제2의 자자형이나 썩은 고기 뇌물 같은 모순이 숨어있진 않은지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숨막히는 억압의 역사에 아주 극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기록의 마지막 장을 넘기면 아주 흥미로운 역사의 아이러니가 등장하거든요. 거대한 외부의 충격이 오죠. 네, 수백 년간 아슬아슬 유지되던 이 육식 통제망이 하루아침에 산산조각 나는 계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몽골의 침략입니다. 초원을 누비며 고기를 주식으로 뜯어먹던 몽골군이 한반도에 폭풍처럼 밀려들어왔을 때 우리 고려인들 뇌 속에 수백 년간 짓눌려 있던 그 폭발적인 육식 본능, 과연 어떤 형태로 봉인해제되었을까요? 엄청난 변화가 시작됐겠네요. 그 거대한 푸드의 홍조력이 혹시 지금 우리가 식당에서 환호하며 구워 먹는 불고기나 갈비 문화의 진짜 시작은 아니었을까요? 다음 식사로 고기 구워 드실 때 숯불 위에서 익어가는 고기의 감칠맛 느끼며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층탐구였습니다.